안녕하세요, 디글 편집자입니다. 찐 레전드 장면만 모은 이번 클립 바로 시작할게요. 경고, 이 앞은 죽은 자의 나라다. 이 글귀가 붙어있는 곳은 낭만적인 빛의 도시 파리. 그중에서도 남부의 당페르 로시로 광장, 그 지하에 은밀히 감춰진 카타콤. 카타콤의 총 길이는 이제 약 300km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약 600만 구에 달하는 유골이 모여 있다고 해서 세계 최대 무덤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두고 떠도는 한 미스터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9세기 이래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은 수백, 아니 수천만 명. 실제로 카타콤에서 실종되는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대부분을 철문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탐험가 혹은 담력을 키우려는 이들이 하수구 등을 통해서 비밀 출입구를 찾아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 그런데 이때 기괴한 경험을 하고 온 이들이 마치 뭐에 홀린 듯 이상한 형상을 봤어요. 나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라며 지옥문에 대한 괴담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998년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 프랜시스 프리랜드가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취재하던 중 카타콤의 한 구석에 떨어져 있는 캠코더를 발견했는데요. 카타콤 벽면에 있는 유골들을 확인하던 남자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하더니 캠코더까지 떨어뜨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뛰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옥문을 찾다가 지옥 문지기를 만나 끌려간 거야라는 괴담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역시나 그 화면 속의 남자는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자, 그리고 경찰 수색에도 실종자에 대한 어떤 단서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 지하 무덤 카타콤엔 정말 지옥문이 있었을까요? 영국 유명 락밴드인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스. 90년대 영국을 휩쓸었던 브리팝 열풍의 주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95년 2월 기타리스트 리치 제임스 에드워즈가 런던의 한 호텔에서 아침 7시에 체크아웃을 한 뒤 종적이 묘연해졌습니다. 결국 매니저는 실종 신고를 했고요. 곧바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런데 2주 뒤 에드워즈의 차가 영국 사우스 글로스터셔 지역의 서번강 근처 한 정비소에서 발견되고 맙니다. 정비소는 뭐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소위 자살 스팟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자살한 거예요? 근데 자살했으면 차는 왜 또 거기 가 있어요? 그러게. 하지만 더 이상의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요. 자살인지 아니면 또 실종인지 그 무엇도 밝혀지지 않은 채 그의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한편 그를 두고 떠도는 무수한 소문들. 어딘가에서 자살했을 거야. 원래 정상이 아니었잖아. 사실 그는 평소 우울증을 앓으면서 폭력적인 성향까지 심했습니다. 리치 에드워즈는 음악 잡지 인터뷰 중 기자의 도발적인 질문에 갑자기 우리 락은 진짜라며 면도칼로 자신의 팔에 어머. For Real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약간 좀 심리적으로 불안했구나. 그리고 1994년에 발매된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스의 3집 The Holy Bible은 90년대 영국 락 앨범 중에서도 명반으로 꼽히는 앨범인데요. 하지만 이 앨범으로 인기를 얻은 뒤 부담감과 압박감 때문에 크게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자살을 할 만한 정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심이 또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자살이라고 단정짓긴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리치는 실종 전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2주 동안 420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그 후에 그를 봤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실종 13년 만인 2008년 11월 23일 그는 공식적으로 리치 에드워즈의 사망 추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하는 그룹 멤버들은 그는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있어요. 꼭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노래를 할 거라고. (2001년) 일본 히로시마현의 작은 마을 세라초에 사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건축회사에 다니는 남편 야마가미 마사히로와 아내 준코, 그리고 어머니 사에구사와 반려견 레오, 그리고 분가한 외동딸 치에는
그 어떤 불화도 없던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2001년 6월 4일 아내 준코 씨는 회사 동료들과 중국 다롄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친구들은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조차 없자 급 불길함이 들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반려견 레오조차 집에 없었고요. 집안은 방금 막 사람이 나간 듯한 흔적으로 가득. 거실 불은 켜진 채 식사도 차려져 있었고 그 어떤 외부의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휴대폰과 귀중품도 그대로였습니다. 뭐죠 이게? 저런 상황이면은 약간 납치. 누군가에 대해서 끌려간 게 아닌가. 납치를 뭐 한두 명을 납치하는 사건이 있어도 이렇게 온 가족을 다 납치하는 건 뭔가 이상하죠. 뭐 가족에 대한 원한 뭐 이런 게 아닐까요? 당시 히로시마 경찰은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9월 7일 호수에 차가 전복된 것 같아요. 야마가미 일가의 집에서 약 18km 떨어진 교마루 댐에 가뭄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자 그 속에 있던 자동차가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 차량은 실종된 야마가미 가족의 차량. 그곳에서 가족의 시신과 반려견 레오까지 나란히 발견. 발견 당시 가족 모두는 슬리퍼에 잠옷 차림이었고 안전벨트까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부검 결과 시신에선 수면제 등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요. 외상 등 타살의 흔적도 없어 결국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사건은 집단 자살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만약에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아내 준코는 중국 여행을 갈 준비를 했을까요? 게다가 딸 치에는 약혼자와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양한 억측이 난무하는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아니 자살 사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2010년 8월 23일 런던 경찰서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아들이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됩니다. 집 앞에 가도 인기척이 없어요. 자, 이렇게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문을 따고 그의 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대신 화장실 욕조 안에 빨간 스포츠 가방 한 개가 덩그러니 게다가 자물쇠로 잠겨 있었었는데요. 뭐야? 아 제발 그거 아니길 바랍니다. 영화에서 많이 봤거든요. 아. 저 큰 백 자물쇠 뭔가 연상이 되는데 그 가방 안에 든 것은 알몸 상태로 숨진 아들 게러스 윌리엄스. 아니길 바랬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죠. 아니 누가 저런 짓을 했을까요? 게러스 윌리엄스. 그의 정체는 케임브리지대 학생으로 위장한 영국 정보통신본부의 암호 해독 전문가였는데요. 오. 당시에는 영국 정보기관 MI6에 파견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발견 당시 시신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고요. 독극물과 같은 타살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 욕조의 가장자리, 가방의 지퍼, 또 집안에 그 어떤 지문과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죠. 심지어는 살해당한 피해자 본인인 윌리엄스의 DNA조차 말입니다. 경찰은 그의 자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가 전문가까지 동원, 실험을 해본 거죠. 하지만 가방 안에 웅크리고 들어가서 지퍼까지는 겨우 닫을 수 있었지만 여기에 스스로 자물쇠까지 잠그는 건 불가능. 게다가 자물쇠 열쇠는 가방 안, 그의 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의아한 점은 영국 정보기관 MI6에서 윌리엄스의 실종 사실을 가족에게 일주일 뒤에야 알려준 점. 이건 또 뭐죠? 저는 MI6도 의심이 됩니다. 그 또한. 정도 전문가들이라면 DNA 지우는 건 일도 아니고요. 또한 그의 MP3 데이터와 통화 기록도 모두 삭제된 점을 두고 게러스 윌리엄스의 여동생은 그가 비밀 정보국 안에 내부 비리를 폭로하려다 살해당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무수한 추측만이 계속될 뿐 그 어떤 증거도 사건을 해결할 단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 그는 왜 가방에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2014년 3월 29일 네덜란드인 두 친구 22살 리잔과 21살 크리스. 두 친구는 파나마의 보케테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울창한 자연에 반한 두 친구.
그래서 홈스테이 가족이 키우는 개 블루와 함께 하이킹을 하러 갔는데요. 그런데 어두운 밤이 될 때까지 두 소녀는 돌아오지 않고 데리고 갔던 반려견 블루만 혼자 집에 왔습니다. 뭐죠? 왜? 경찰들은 곧장 수색을 시작했는데 하지만 그녀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요. 결국 파나마 당국은 특수부대를 동원, 그리고 두 소녀의 모국인 네덜란드 경찰팀까지 가세해 수색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10일 동안 숲을 샅샅이 뒤졌음에도 그녀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죠. 아,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게요. 갈 데가 없잖아요. 저기 뭐 산인데. 대체 어디로 간 거죠? 그런데 그녀들이 실종된 지 10주가 지났을 무렵 단서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리잔이 메고 나간 파란색 가방이 발견된 건데요. 그런데 이 가방이 발견된 곳은 홈스테이 지역인 포케테에서 걸어서 무려 15시간이나 걸리는 한 강둑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 83달러와 여권, 물병, 카메라, 속옷, 그리고 스마트폰 2대가 있었습니다. 네. 경찰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역추적을 시작했죠. 응? 그녀들이 하이킹을 떠난 날은 4월 1일. 그런데 하이킹 시작 몇 시간 만에 그녀들은 네덜란드와 파나마의 응급 전화번호로 긴급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아 전화 연결에 실패. 하지만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이후 7일과 10일 사이에 긴급 전화를 한 횟수가 무려 77번. 게다가 더 미스터리한 건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들이었는데요. 카메라 안에는 하이킹을 떠난 4월 1일 즐겁게 등산로를 오르는 두 소녀의 모습도 담겼는데 근데요? 실종된 지 일주일 뒤인 4월 8일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에 2분 간격으로 깜깜한 숲속에서 플래시를 터뜨려 찍은 사진이 90여 장. 그리고 그 사진 안에는 크리스로 추정되는 피 묻은 머리 사진까지. 어메. 그리고 2달 뒤엔 뼈 33개를 추가로 발견했는데 그중에 28개는 리잔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그녀들이 깊은 숲속에서 야생동물의 습격을 당했을 것으로 추측했지만요. 하지만 발견된 뼈에선 동물의 흔적 하나 없이 마치 사람이 표백이라도 한 듯이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녀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 진실은 말없는 두 소녀와 강아지 블루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2004년 2월 9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던 21살의 여대생 마우라 머레이가 의문의 실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른 날과는 어딘가 좀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수상한 행적을 지금 뒤쫓아 보겠습니다. 그녀는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교수님께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나올 것 같다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종 뒤 조사 결과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수상한 행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3시 반 그녀는 자신의 차를 몰고 캠퍼스를 나갔고요. 그리고 10분 뒤인 3시 40분에 ATM기에서 280달러를 인출한 것이 확인됩니다. 저렇게. 찍혔죠. 이때 CCTV 속 그녀는 혼자였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30분 그녀는 뉴햄프셔주의 하버힐 112번 국도에서 운전 중 눈길에 미끄러졌는데요. 이때 지나가던 운전자가 도와주려고 하자 방금 보험사와 연락했습니다. 경찰 안 부르셔도 돼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조사 결과 그녀는 보험회사와 통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야, 이건 뭐죠? CCTV에도 지금 혼자 찍힌 모습뿐이고. 네. 자, 그리고 일부러 도로에서 상황이 발생됐는데 경찰도 필요 없다. 그렇죠. 라고 거짓말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7시 46분경 또 다른 목격자의 신고로 결국 경찰이 도착했을 때 마우라 머레이는 차만 남겨둔 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만 갖고 이미 사라진 상태. 이후 경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했지만 끝내 의문으로 남은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지 8년 뒤인 2012년 아이디 112dirtb라는 한 유저가 너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주목받게 됩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누군가 차 안에서 어딘가를 비추고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곳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한 남성이 누군가를 조롱하듯 웃더니만 깜짝이야.
해피 애니버서리 기념일을 축하해라는 문장이 뜹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날짜는 2012년 2월 9일. 그날은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지 정확히 8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거 영상을 올린 사람이 네. 범인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잖아. 아니면 뭐 정말로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자, 그리고 그 다음 영상 제목은 아예 마우라 머레이. 뭐야? 이 영상에는 브레튼 우즈 리조트 티켓 한 장이 있었는데 그 티켓에 찍힌 날짜는 그녀가 실종된 이틀 뒤인 2004년 2월 11일.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브레튼 우즈 리조트 근처에 안매장된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죠. 저거는 저 주변을 좀 다 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동영상을 업로드한 유저 알든 올슨을 잡았는데요. 아, 잡았어요? 당시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 수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체 그날 어디로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정말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말 의문의 동영상은 그녀의 실종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걸까요? 이 사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일본 3대 실종 사건으로 꼽히는 마츠오카 시냐의 사진입니다. 다 20초 사이에 일어난 실종 사건. 지금부터 재조명하겠습니다. 20초. 1989년 3월 7일 당시 4살이던 마츠오카 시냐와 그의 가족들은 외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쿠시마현에 있는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자, 시냐는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사촌들과 함께 짧은 산책을 나섰다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좀 더 산책하고 싶은 눈치의 시냐. 시냐, 그러면 아빠가 동생을 엄마에게 맡기고 올게. 라며 현관 기둥 앞에 시냐를 잠시 세워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빠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초.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시냐군이 이미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그 즉시 가족들은 집 뒤편의 야산과 동네 곳곳을 뒤졌지만 시냐를 찾을 수 없자 납치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결국 경찰부터 지역 주민들까지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원, 샅샅이 수색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자, 그로부터 6년 뒤인 1995년 일본 T 방송사에서 실종된 시냐를 찾기 위해 생방송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방송 종료 5분 전 한 통의 미스테리한 전화가 걸립니다. 나는 가와사키에 사는 하야시라고 합니다. 익명만 보장해 준다면 시냐의 행방을 제보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행자였던 와타나베 마리 아나운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와사키시에 사는 시상, 시냐의 행방을 알고 계신다고요? 뭐 하는 거야? 네, 정말. 뭐 하는 거야? 네, 정말 한석준 아나운서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네요. 저는 중요한 건 절 실수하지 않아요. 이분은 잘 까먹어서 저런 실수를 안 해요. 자, 이에 당황한 제보자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고요. 당연하지. 끝내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지금 30년이 흘러갔습니다. 찰나의 시간 20초.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녀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안타까운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1994년 10월에 발생한 미국 전역을 뒤흔든 유괴 사건. 두 아들을 눈앞에서 잃은 엄마는 급기야 방송에 나와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Whoever has my children, 말을 어렵게 이어가고 계세요. please bring them home. 자,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3살 된 마이클과 14개월 된 알렉스를 차에 태우고 교차로 빨간불에 멈춰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수전 스미스. 자, 그런데 갑자기 총을 든 흑인 남성들이 나타나 수전을 차에서 끌어내렸고요. 어린 두 아들이 타 있는 채로 차를 탈취해 갑니다. 자, 수잔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마침내 실종 9일 만에 두 아들을 찾게 됩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이미 깊은 호수에 빠져서 그 둘은 익사한 상태였습니다. 아유, 뭐야. 자, 그런데 범인이 잡히자 미국 전역은 분노로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엄마 수잔 스미스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소름 돋아. 아니 그럼 중간에 도둑은 뭐예요? 차 도둑은? 교차로에서 빨간불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강도들이 나타났고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자, 경찰은 바로 이 증언을 통해서 수상한 점을 느꼈고요. 곧바로 수잔을 추궁해 결국 자백까지 받아냈습니다. 수잔이 증언했던 교차로의 신호등은 감응 신호로요. 다른 차도의 차량을 감지해서 빨간불로 바뀌는 신호등이었기 때문에 수잔이 서 있던 차도가 증언대로 빨간불이었다면 다른 차도의 차량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였죠. 빨간불에 섰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역시나 조사 결과 수잔이 직접 마이클과 알렉스를 자동차 좌석에 묶어 호수를 향해 굴러가도록 했었던 거였는데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사실 수잔은 남편 데이비드를 두고 불륜을 저질렀는데 내연남인 톰이 아이를 원하지 않자 그와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냥 진짜. 정말 이게 욕이 나오죠. 아, 이거 욕이 나오네, 이거. 욕설이 그냥 나오죠. 결국 그녀는 1995년 두 아들을 살해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행방불명된 등산객을 찾기 위해 홋카이도 다이세트 산 위를 날던 경찰 헬리콥터. 순간 기묘한 문양을 발견합니다. 그 문양은 바로 SOS라고 쓰인 구조 문자였죠. 그리고 실종된 등산객이 무사히 구조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쉰 그 순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 SOS 문자를 쓴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또 다른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산속을 샅샅이 뒤진 경찰. 그러던 어느 날 SOS 문자 인근에서 유골의 파편과 카세트 테이프, 소형 녹음기가 든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 속에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들려오는 건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 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경찰은 유골과 유류품을 테이프 속 남자의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유골의 신원이 여성이었던 거죠. 어머, 남자 아니었어? 게다가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저 다급한 외침. 하지만 SOS 문자 인근 그 어디에도 벼랑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행방불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고요. 결국 두 연인의 신원을 확인해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건이 해결되면서 경찰은 유가족에게 유류품을 전달하는데요. 그런데 이 목소리는 우리 애가 아니에요. 뭐야, 또. 테이프 속 목소리는 행방불명된 남자가 아니라는 거였죠. 뭐야, 또. 나오는 사람 몇 명이야? 결국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수사는 또다시 미궁에 빠지는데요. 지금까지 일본 최대의 조난 미스터리로 불리는 이 사건. 과연 그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ABC 살인사건,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 등 수많은 작품 속에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들과 트릭들을 선보인 추리의 여왕, 에거사 크리스티. 그런데 아마 여러분 이 작품은 모르셨을 겁니다. 크리스티 본인조차 풀지 못한 아주 미스터리한 그녀의 미발표 작품을 긴급 입수했습니다. 재밌겠다, 이거. 그녀의 미발표 추리극은 1926년 12월의 어느 늦은 밤 차를 몰고 집을 나선 여인이 실종되며 시작되는데요. 실종 이틀 후 여인의 집 인근 서리주에서 그녀가 몰고 나갔던 차가 발견. 당시 차는 마치 사고라도 당한 듯 도로를 벗어나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약 15,000명의 병력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자, 그런데 실종 사건이 벌어진 지 11일 후 요크셔주의 한 호텔에서 그녀가 발견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들려드린 이 크리스티의 미발표 실종 추리극은 사실 당시 실제로 발생한 사건, 즉 실화입니다. 도대체 실종된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총출동을 하죠? 자, 영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11일간의 실종 사건의 실제 주인공은 바로 아가사 크리스티. 진짜? 본인이 겪은 거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티가 발견됐음에도 그녀의 실종 사건의 전말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마치 그녀의 작품 속 플롯처럼 미궁에 빠져버렸는데요. 야, 이건 진짜 추리소설이네. 추리소설 작가가 정말 소설처럼 사라져버린 거네요. 그럼 뭐 실종됐다가 나타났는데 왜 미궁에 빠졌다는 거예요? 나타났잖아요. 그 이후 발견 당시 크리스티는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남편도 또 본인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종 사건은 그녀의 작품처럼 대반전을 맞이합니다.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한 자작극은 아닐까요? 자, 알고 보니 크리스티는 발견된 호텔에서 직접 체크인했고요. 그리고 당시 크리스티의 남편이 닐이란 이름의 젊은 비서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티는 자신이 누군지 기억 못한다고 했지만 그녀가 호텔에서 체크인할 때 사용한 가명은 테레사 니언, 즉 남편의 내연녀의 성을 사용한 겁니다. 자, 이를 두고 사람들은 크리스티가 기억 상실증이 아니라 마치 추리소설 속 트릭처럼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실종된 척하고 남편이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게 만들었다고 추리했는데요. 너무 무섭다. 자, 그리고 그녀의 실종 사건이 크리스티 자작극이라는 또 다른 추리. 1937년에 그녀가 발표한 소설 나일강의 죽음을 보면요. 약혼자를 친구에게 빼앗긴 여인이 두 사람에게 복수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디테일한 건 좀 다르지만 크리스티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네요. 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작품을 위해 직접 사건의 주인공이 된 거다라며 추리가 오가기도 했지만 크리스티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실종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1845년 영국의 해군 장교인 존 프랭클린 경이 이끄는 탐험대 프랭클린 함에 에리버스호와 테러호가 템스강에서 출항했는데요. 이들의 목적은 북극 항로 개척. 대서양에서 북극을 건너 태평양으로 가는 가장 빠른 항로를 개척한다면 최단 거리로 화물 수송이 가능해지고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명 황금 항로 개척을 위해 이미 3번의 북극 탐험 경험이 있던 프랭클린 경과 129명의 선원이 대장정의 길에 오른 겁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대장 입장에서는 이거 뭐 선원들 안전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북극을 뚫고 와야 되는데.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당시 프랭클린 함은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 3년치의 식량과 선원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최고급 선박 시설을 갖췄고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항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 함은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해 7월 26일. 프랭클린 함은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해 7월 26일 그린란드와 캐나다 사이의 베핀베이에서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129명의 선원과 함께 흔적도 없이 모습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어머. 영국 해군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 2만 파운드의 보상금을 내걸고 수색 대원들을 투입하는 등 실종된 프랭클린 함 찾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무려 11년에 걸쳐 드넓은 망망대해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안타깝게도 실종된 선박도 사람들도 찾지 못한 채 해난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아니 어디로 갔을까? 흔적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뭐 그 옛날에는 교신 같은 게 불가능했잖아요. 정확히 언제 어떻게 실종된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서 이게 모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최대 해난 미스터리로 남았던 프랭클린 함 실종 사건이 무려 169년 만인 2014년 그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캐나다에서 과거 사고 해역에 거주하던 원주민의 목격담을 바탕으로 집중 탐색을 벌인 결과 캐나다 킹 윌리엄 인근에서 사라졌던 프랭클린 함의 에리버스호와 테러호의 잔해를 2014년과 2016년에 차례로 발견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오. 야, 어디 갔었어? 아유, 그대로 있네. 아, 그릇 봐, 그대로 있어. 프랭클린 함은 거의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선박 내에서 129명의 유해를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면? 사실 1854년 이미 사건의 미스터리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앞서 원주민의 목격담을 바탕으로 수색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에스키모인들은 킹 윌리엄 섬 인근에서 백인의 배가 빙산과 충돌해 침몰했고 생존자들이 살기 위해 배를 버리고 얼음 위를 걸어 육지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했던 건데요. 그리고 수색 결과 캐나다 북부의 킹 윌리엄 섬에서 영국 선원 수첩과 메모지를 발견. 그 메모지에는 북극해를 향하던 원정대가 캐나다 근처 빅토리아 해협에서 얼음에 갇히게 됐고 크로지어 대령의 지휘 아래 킹 윌리엄 섬에 상륙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하 30도, 40도가 넘는 혹독한 추위에서 저체온증과 굶주림, 여러 질병에 시달리다 모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던 건데요. 얼마나 죽었을까? 아, 생존해서 돌아온 분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네요. 1978년 10월 21일 오후 6시. 영연방항공훈련단 소속의 파일럿 프레데릭 발렌티크가 호주 남부에서 비행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행을 시작한 지 약 50분이 지났을 무렵 베스 해협 상공을 날던 발렌티크의 경비행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도 없었고요. 레이더에도 그의 비행 신호가 잡히지 않았는데요. 아니 레이더에 왜 안 잡히지? 그냥 이게 뿅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저런 거는 이제 외계인 UFO가 납치갔다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그게 아니고서 이게 어떻게? 일단 발렌티크가 추락했다고 생각한 호주 경찰은 군의 해상 초계기까지 동원해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요. 발렌티크의 시신도 그리고 비행기의 잔해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수사 도중 발렌티크가 관제탑에 보낸 마지막 교신 내용이 공개되며 이 사건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뭐야? This is Delta Sierra Juliet. Is there any known traffic below 5,000 feet? No known traffic. Seems to be a large aircraft below 5,000 feet. UFO인가 봐. I cannot confirm. It's four bright, seems to me like landing lights. The aircraft has just passed over me at least 1,000 feet above. 역대 UFO 증거 영상 중에 제일 충격적이다 이거. 어쨌든 그 이후에 당시 언론들 역시 UFO에게 납치된 파일럿라고 보도 UFO 납치설을 제기했고요. 심지어 그가 실종된 지점 인근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발렌티크가 실종된 지 5년이 지난 1983년 7월 발렌티크와 교신이 끊긴 지점 인근인 플린더스 섬 해변에서 비행기 엔진 부품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이거 저 비행기? 이 엔진은 발렌티크가 조종했던 경비행기의 엔진과 동일한 기종으로요. 저건 아니었구나. 조사기관은 발렌티크 경비행기의 잔해라고 판단. 그렇게 발렌티크의 실종은 사고사로 마무리됐는데요. 어허. 그리고 2013년 사건을 재조사하던 호주 공군의 발표. 발렌티크는 조종 미숙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행 중 회전이 반복되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레이브야드 스파이럴에 빠졌다는 새로운 가설을 주장한 건데요. 추측하자면 발렌티크가 비행기가 180도 회전해 거꾸로 뒤집힌 상태에서 조종하다가 해수면에 비친 자기 비행기의 불빛을 미확인 비행 물체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된 회전으로 엔진이 오작동, 결국 바다에 빠져 추락했을 것이라는 건데요. 아까 되게 담담했거든. 이거 뭐 거꾸로 막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Seems to be a large aircraft below 5,000 feet. 의문의 무전을 남기고 사라진 발렌티크. 과연 그는 정말로 UFO에 납치된 것이었을까요? 연방수사국 FBI는 45년 만에 한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BI도 해결 못한 이 실종 사건은 바로 미국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항공기 납치 사건으로 불리는 댄 쿠퍼 사건입니다. 1971년 11월 24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공항에서 워싱턴주 시애틀 터코마 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 안. 검은 정장과 흰 와이셔츠 차림의 한 승객에게 쪽지를 건네받은 승무원은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쪽지의 내용은 바로 내 가방 안에 폭탄이 있다. 그 승객의 정체는 여객기 납치범 댄 쿠퍼였습니다. 현금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를 준비해. 그리고 시애틀 터코마 공항에 여객기를 착륙시킨 뒤 경찰로부터 현금과 낙하산을 전달받은 납치범 쿠퍼. 그 뒤 4명의 조종사와 승무원만을 데리고 멕시코 시티를 향해 다시 이륙했는데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여객기가 연료 공급을 위해 레노 공항에 착륙했고 이때 무장병력이 여객기 안을 샅샅이 수색. 하지만 이미 납치범 쿠퍼는 돈과 함께 감쪽같이 실종된 뒤였습니다. 아니 근데 낙하산 있었으니까 중간에 내렸겠네 그러면. 아, 낙하산이 있다? 네, 낙하산 일부러 그러려고 받은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 누구도 심지어 여객기를 뒤따르던 전투기들도 그가 뛰어내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못 봤지? 자, 사건이 벌어진 날은 폭풍우가 내리던 깜깜한 밤으로요.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검은 정장처럼의 쿠퍼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 그럴 수도 있네요. 어두우니까. 그 검은 옷이니까. 그렇죠. 밤이면 못 봤을 수도 있겠네요. 안 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수사기관들은 그를 고도의 훈련을 받은 공수부대 출신의 스카이다이버로 추측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노련한 요원이라도 안전장비 없이 정장 차림으로 상공 3,000m에서 낙하를 시도해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FBI는 그가 사망했을 확률이 크다고 추측해 낙하 예상 지점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납치범 쿠퍼가 실종된 지 9년 뒤인 1980년 콜롬비아강 주변에서 현금 따발을 발견. 그리고 확인한 결과 FBI가 그에게 건넨 지폐 1년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증발한 것처럼 실종된 비행기 납치범. 그는 정말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전문가들의 말대로 실패로 끝난 걸까요?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972년 1월 미국 영인 괌 남쪽 탈로 포포강. 설치해두었던 어망을 확인하기 위해 강을 찾은 주민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으아! 당신 누구야? 정체가 뭐야? 시커먼 털이 덥수룩하고 삐쩍 마른 몸에 구부러진 등 마치 짐승 같은 행색을 한 기괴한 모습의 남성과 맞닥뜨린 겁니다. 자, 조사 끝에 밝혀진 그의 충격적인 정체. 그는 무려 28년 전 실종된 일본인 요코이 쇼이치였습니다. 자, 쇼이치는 무려 28년이나 괌의 깊은 숲속 밀림에서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고 홀로 은밀하게 숨어 살아왔던 건데요. 야, 그럴 수가 있나? 자,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4년 일본이 점령한 괌을 탈환하려는 미국과 이에 맞선 일본의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쇼이치는 일본군으로 참전, 괌에서 미국과 맞서 싸우는데요. 괌이 미군에 점령되며 많은 일본군이 전사한 가운데 그는 깊은 숲속으로 도망쳐 땅굴을 파고 숨었던 겁니다. 아니, 1944년부터 숨어 살았다면 1945년에 전쟁이 끝나잖아요. 바로 1년 만에. 네. 근데 왜 계속 숨어 산 거죠? 자,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쇼이치는 일본이 패전하고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도 모른 채 발각되면 죽는다는 두려움을 안고 죽은 듯이 숨어 살았던 겁니다. 아유, 그냥 잡히면 죽는다라 생각한 거야. 무조건 숨었구나, 그냥. 보이면. 예. 자, 쇼이치에게 생존은 전투와 같았습니다. 처음엔 쥐, 뱀, 두꺼비 등을 잡아먹다가 점차 생존 능력이 향상. 직접 통발을 만들어 인근 강에서 물고기를 사냥했고요. 심지어 재단공 경력을 살려서 옷도 만들어 입었는데요. 그는 미군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행동 반경을 최소화해서 엄폐하였는데요. 일단 대나무숲 밑에 땅굴을 파 낮에는 그곳에서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놀라운 사실. 쇼이치의 험난한 야생 생활이 시작된 지 8년 뒤인 1952년 그는 우연히 발견한 미군의 전단을 보고 일본이 패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었더라는 건데요. 하지만 살아서 포로가 되는 치욕을 당할 순 없지. 결국 나 홀로 밀림 생활을 선택했던 겁니다. 일제가 얼마나 잔혹했으면은. 자기 병사를 세뇌시킨 거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쇼이치가 무려 28년 만에 귀환하자 일본 언론에서는 이를 28년 만에 발견된 일본군, 살아 돌아온 패잔병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온 쇼이치가 한 첫마디. 살아 돌아와 부끄럽습니다. 이게 일본 군국주의라는 괴물이 낳은 비극입니다, 이건. 1921년 3월 25일 승무원 56명을 태운 예인선 코네스토가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항, 목적지인 사모아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감쪽같이 사라진 배. 난파 당한 건가요? 자, 해군이 경위 파악을 했을 때는 경유지인 오하우에는 도착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보고를 토대로 하와이의 오아우 섬 인근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실시. 여러 항공기와 60척의 선박 등 수많은 인력이 동원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배가 어딘가 부딪혀 침몰했다면
연료 탱크에 기름이 유출됐을 텐데 그렇죠. 자, 해군은 기름띠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고요. 그 어디에서도 배 유류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귀신처럼 흔적 하나 없이 증발해버린 코네스토가 결국 1921년 6월 30일 미 정부는 수색을 포기, 실종 선언을 하면서 코네스토가 실종 사건은 미 해군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게 된 겁니다. 배가 침몰을 해도 반드시 물 위에서 보여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름 띈 거고 구명조끼만은 반드시 물 위에 떠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버뮤다 삼각지대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확 증발해버린 거예요? 2009년 오래된 난파선들에 대한 기록을 찾기 위해 바다에서 수중 음파 탐지 중 정체불명 난파선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요. 이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중 탐사를 한 결과 이 난파선이 코네스토가의 잔해로 확인된 겁니다. 이에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인근 해역을 수색했고요. 2016년에 드디어 예인선 코네스토가를 찾아낸 겁니다. 무슨 세월을 화단처럼 저렇게 다 자리해버렸네. 되게 살지 않아요? 배 형태가? 아니 그리고 너무 그대로 내려왔는데 기울지도 않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배가 하와이 인근이 아닌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50km 떨어진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아, 얼마나 길어 저 거리가? 뭔 소리야 이게. 하와이엔 들렀다면서요? 오아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만났었죠. 근데 근데 다시 샌프란으로 오는 예정이 아니었잖아요. 사모안가로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코네스토가가 경유진 하와이의 오아후에 도착했다는 보고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이, 뭐야. 미 해군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끝내 코네스토가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95년 뒤 하와이가 아닌 샌프란시스코에서 코네스토가를 찾아낸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요. 코네스토가가 강풍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조난당한 거면 이제 구조 신호를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본토와도 더 가까운데요. 근데 왜 또 그건 안 보냈지? 50km면 진짜 인근인데. 과연 그날 그 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4년 6월 불가리아의 공항에서 사라진 한 남성.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한 사건인데요. 특히 실종 당일 공항 CCTV에 포착된 그의 마지막 모습은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짐을 들고 가죠. 평범한 여행객 같은데요? 줄을 두리번 거리는데 왜 이래? 어머머! 가방 다 어디 가고? 가방 놓고 뛰어간다. 어디 가? 자, 재빠르게 달아나 종적을 감춘 실종자는 독일 출신의 28세 남성 라스 미텐크인데요. 자,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발단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불가리아 여행 중이었던 미텐크. 술집에서 축구 경기를 보던 중 상대팀을 응원하던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움에 휘말렸고요. 당시 미텐크는 고막 파열이라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심하게 싸웠구나. 이대로 비행기를 타면 고막 상태가 더 악화될 거예요. 자, 비행기 탑승 시 기내 압력 변화로 고막 상처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미텐크. 결국 그는 귀국을 포기.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은 뒤 홀로 불가리아에 남았고요. 자, 갑작스럽게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며 여행 경비가 부족했던 미텐크는 값싼 호스텔에 묵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미텐크가 묵은 호스텔은 매춘가와 불법 암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우범지대였는데요. 아이고. 저런 데가 싸니까 저런 데를 찾아갔네요. 그래도 좀 좋은 데 가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미텐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떤 남자 4명이 자꾸 저를 따라다녀요. 너무 무서워요.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처방받은 항생제가 어떤 약인지 알아봐 달라는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무섭다. 아니 뭐 본의 아니게 무슨 뭐 범죄 목격자가 됐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연루됐을 수도 있고. 연루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연루가 된 거지. 근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왜 의심하죠? 그것도 이상했나? 극도로 두려움을 느낀 미텐크는 가족들에게 최대한 빠른 귀국길 항공편 예약을 부탁했고요. 곧바로 짐을 싸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 전 고막 치료를 받기 위해 공항에 마련된 의료시설을 찾은 미텐크. 그런데
검사를 받던 중 제복을 입은 공항 직원이 들어오자 미 탱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간 겁니다. 아, 왜? 이후 경찰이 그가 달아난 해바라기 밭 인근을 수색했지만 미 탱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째 미 탱크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항공기와 선박이 사라지는 미스테리 트라이앵글, 버뮤다 삼각지대. 그런데 미국 동북부 버몬트주에 일명 육지의 버뮤다 삼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로 버몬트주 베닝턴에 있는 글래스텐베리 산을 중심으로 우드포드, 샤프트베리, 서머셋 지역을 포함하는 삼각지대, 베닝턴 삼각지대입니다. 근데 저 삼각형의 지대 안에서 실종 사건이 그러면 계속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공포의 베닝턴 삼각지대, 미스테리한 연쇄 실종 사건은 76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945년 11월 이 지역의 베테랑 사냥 가이드 미디 리버스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당시 4명의 사냥꾼을 이끌고 숲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리버스가 어디 갔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무리에서 조금 앞서 걷던 리버스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마을 주민을 비롯해 미군까지 출동.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리버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테랑 사냥 가이드라면서요. 그렇죠. 이거 한두 번 다니는 길도 아니고 아니 그 동네를 아주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 텐데. 이게 흔히 말하는 눈 감고도 다닌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길을 잃은 건 아닐 것 같은데. 야생동물이랑 마주쳤나? 자, 그런데 실종 사건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리버스 실종 1년 뒤인 1946년 12월 베닝턴 삼각지대의 롱 트레일로 하이킹을 하러 간 대학생 폴라 웰든. 하지만 다음 날 웰든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자 이후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요. 갑자기 사라진 웰든을 찾기 위해 대규모 수색대가 투입됐는데요. 하이킹을 하러 갈 당시 웰든은 눈에 띄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어서 그녀를 봤다는 목격자들도 많았지만요. 그녀 역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가 않았죠. 목격자는 많은데 흔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공통된 거잖아요. 마지막 포인트를 못 봤다는 겁니다. 저 이상하다. 이상하다 진짜. 자, 게다가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실종도 발생했습니다. 1949년 12월 세인트 알반스에서 베닝턴으로 향하는 버스에 탄 제임스 테드포드. 당시 버스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그 남자 분명히 마지막 정거장에서도 계속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버스가 베닝턴에 도착했을 때 그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비한 실종 사건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 10월에 8살 소년 폴 잽슨과 50대 프리다 랑거까지 연이어 실종. 1945년에서 1950년 사이 모두 5명이 이 베닝턴 삼각지대에서 실종됐는데요. 실종 약 7개월 뒤 시신으로 발견된 프리다 랑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 미스터리다 이거 한두 명도 아니고. 다들 흔적이 없잖아. (2017년 1월 27일) 새벽 1시경 홍콩의 한 호텔에 머물던 40대 남성이 깜짝같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해당 남성이 숙소로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남편의 실종 신고를 했고요. 이후 호텔 CCTV에 포착된 그의 마지막 행적. 휠체어를 탄 채 정체불명의 남성들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실종 남성은요. 중국 투자회사 M그룹의 창업자로 자산 규모만 약 6조 7천억 원. 샤오젠화 회장님이었습니다. 곧바로 이 사건은 중국 재벌 회장의 실종 미스터리라며 홍콩을 비롯해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돈 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단순한 납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뭐 기업을 내놔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그중 유력한 소문 하나. 샤오젠화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거 아니야? 샤오젠화 회장이 사실 중국 공안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안에 체포 이런 얘기면 뭘 잘못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 이후 샤오젠화 회장은 재산을 축적한 과정이 베일에 쌓여 있어서 일명 신비의 갑부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다만 수많은 유력 인사들과의 협력이 작용했다라고 추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홍콩의 한 일간 신문에 게재된 글. 현재
해외에서 치료 중이며 곧 언론을 만나겠습니다. 중국 본토로 납치된 사실이 없습니다. 바로 실종된 샤오제나 회장의 성명서가 발표됩니다. 아니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가족한테 먼저 전화를 하셔야지. 그러면 이거는 이상한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샤오제나 회장. 대체 그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겁니까? 77년 11월 15일 일본 니가타. 하교 후 집으로 향하던 13살 소녀 요코타 메구미. 늦은 밤이 돼도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는 경찰에 딸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요.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메구미가 사라진 지 20년이 지난 1997년 일본 언론에 메구미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한국인의 증언이 공개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한국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메구미가? 증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 요코타 메구미를 북한에서 봤습니다. 증인은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공작원 출신 안모 씨였는데요. 그는 메구미가 북한에 살면서 북한 공작원들의 일본어 교육을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 2002년 9월 17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메구미가 북한으로 온 게 맞소. 하지만 그녀는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메구미가 결혼과 출산 후 우울증을 겪다가 1994년에 자살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그 참 기부한 인생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가족과 잘- 고국에 그리웠으면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더 하셨던 거겠죠. 이후 메구미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2004년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은 메구미의 유골이 메구미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북한 공작원 출신 김연희가 메구미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주장.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들의 일본어를 가르친 그녀가 북한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였죠. 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뭔가 앞뒤는 안 맞네요. 생존 모습을 봤다고 또 하는 증언들이 있으니까. 부디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2019년 8월 3일 한 영국 가족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65km 떨어진 세렘밤의 열대 우림 속에 위치한 리조트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방에서 자고 있던 15살 딸 노라 앤 퀴어린이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1층 거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을 뿐 노라는 자신의 방을 비롯해 리조트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뭐 산책을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었을까요? 자,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말레이시아 경찰의 추측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라는 납치된 게 틀림없어요. 노라에게는 발달 장애가 있었는데 평소 몸이 약한 노라가 창문을 넘어서 스스로 밖으로 나갈 리 없다며 납치를 주장했던 겁니다. 자, 이후에 노라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졌는데요. 말레이시아 경찰, 군대를 비롯해 원주민 300여 명이 이 밀림을 뒤졌습니다. 또 헬리콥터, 드론, 탐지견까지 총동원. 실종 5일째 노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잠수부까지 동원. 밀림 내 강과 계곡도 샅샅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종 열흘째인 8월 13일 실종됐던 노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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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네요. 이제 무사히 발견된 건가요? 그러나 리조트에서 약 2.5km 떨어진 개울에서 발견된 노라. 이 노라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돼 있었고요. 옷이 벗겨진 알몸의 상태였다고. 납치야. 납치해서 성폭행. 아유. 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아유. 그런데요, 부검 결과 말레이시아 경찰은 노라가 굶주림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장출혈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가족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이 단순 사고사로 매듭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고요. 또 평소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노라가 험난한 밀림을 혼자 헤매고 다녔는데 시신에서 아무런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것도 수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한 번도 어디 나뭇가지나 이런 데 긁히지 않고 2.5km나 떨어진 곳까지 갔다고? 그렇다면 대체 왜 노라는 홀로 그 어두운 밀림 속으로 들어갔던 걸까요? 그리고 소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